잠시 후 여러분은 중국 문명부터 현재까지 중국 역사에 대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중국의 황허강 유역에서는 기원전 8000년에서 기원전 6000년경에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황허강 일대를 비롯하여 만주 서부와 창장강 유역에도 신석기 문화가 확산되었는데, 황허강 유역에서 발견된 초기 유적인 양서우 문화에서는 채색 토기인 채도가, 후기 유적인 룽산 문화에서는 검은색 토기인 흑도가 제작되었습니다. 신석기 시대 말기에 이르러 황허강 중하류의 황토지대를 중심으로 정치 조직이 등장하였습니다. 이후 기원전 2000년경에는 청동기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며 초기 국가의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얼리터우 지역에서 발견된 궁전 유적과 청동기 유물은 중국 역사상 최초의 왕조로 기록된 하 왕조의 실존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사상 실제했다고 확인된 최초의 왕조인 상은 기원전 1600년경부터 황허강 중류에서 발생한 도시국가 연맹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상왕조는 점을 쳐서 신의 뜻을 해석하고 이를 국가의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재정일치의 신권 정치를 펼쳤습니다. 재정일치란 왕이 정치와 제사를 주관함으로써 정치적 지도자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에서는 점을 치고 그 내용과 결과를 갑골에 기록하기 위하여 갑골 문자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한자의 원형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무기와 제기는 주로 청동으로 제작되었고, 농기구는 석기와 목재를 사용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제사와 농경에 필요한 태음력을 사용하였으며, 왕이 죽었을 때 다른 사람을 함께 묻는 순장의 풍습이 있었습니다. 상은 주변의 소국들을 정복하며 점차 세력을 확대하였지만 기원전 11세기에 주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상나라의 서쪽 웨이수이강 유역의 주는 상을 무너뜨리고 현재의 시안 지역인 호경에 수도를 정하며 화북을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어서 영토를 창장강 하류까지 확대한 주나라는 넓어진 영토를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하여 도읍과 직할지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일족과 공신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들을 제후로 임명하여 각자의 영토를 다스리게 하는 봉건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왕실은 친족 사이의 규범인 종법과 예법을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주왕은 스스로를 천자라 부르고 하늘이 덕 있는 자를 선택하여 권력을 부여한다는 천명사상을 바탕으로 왕조 교체를 정당화하고 덕을 통해 백성을 감화하여 다스린다는 덕치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후일 유교를 통해 중국의 기본적인 통치 이념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봉건제를 시행한 주나라는 시간이 흐를수록 왕실과 제후들 간 혈연적 유대가 약해지고 제후들의 세력이 점차 강해졌습니다. 이후 주왕실은 기원전 8세기경 내란이 벌어지고 서쪽에서 밀려든 이민족 건융이 침입하자 수도를 호경에서 동쪽의 나급으로 옮겼습니다. 주나라의 수도를 옮긴 이후의 시기를 동주시대라 하고 이전을 서주시대라 하는데, 동주시대의 시작을 기점으로 진이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의 시기를 춘추전국시대라 부릅니다. 춘추시대는 제의 환공, 진의 문공, 초의 장왕, 오의 부차, 월의 구천 등 5명의 지도자로 이루어진 춘추 5패가 주도하였습니다. 이들은 주 왕실을 보호하고 변방의 이민족을 물리친다는 존왕 양이의 명분 아래 제후국들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전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진, 초, 제, 연, 한, 위, 조로 대표되는 전국 칠웅이 등장하여 약소 제후국들을 병합하고 서로 패권을 놓고 다투는 약육강식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도시국가는 점차 영토국가로 발전하였고 봉건제는 점차 군현제로 바뀌어갔습니다. 또한 남쪽에 위치한 제후국의 발전은 창장강 이남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나라의 문화는 점차 남쪽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철제 농기구의 도입과 소를 경작에 이용하는 우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토지 개간과 관계 작업이 발달하여 농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었고 제철업, 직물업, 제염업 등의 산업 발달이 촉진되었으며 교통의 중심지에는 대도시가 형성되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상업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도전, 포전 등 다양한 종류의 화폐가 유통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토지의 사유화가 진전되어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게 되었고 소농민 가족이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 구조에도 영향을 미쳐 학자, 농민, 공예인, 상인을 의미하는 산농공상의 개념도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의 철제 무기 사용은 전쟁 방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주력 병력의 역할이 귀족이 운용하던 전차에서 점차 기병과 보병 중심으로 바뀌어갔고 일반 백성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들의 사회적 지위도 향상되었습니다. 춘추전국 시대는 신분이나 국적에 관계없이 능력을 가진 인재들이 관료직에 임명되었습니다. 특히 지식과 학문을 갖춘 사계층이 관료로 널리 등용되었는데 이러한 변화는 제자백가라 불리는 사상가들의 출현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자백가는 혼란한 사회 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정치 사상과 해법을 제시하였는데 특히 유가, 법가, 도가, 묵가 등의 학파가 주목받으며 각자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유가는 효도와 우애를 바탕으로 한 가족 윤리를 강조하며 이를 기반으로 한 사회 질서의 확립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공자는 이 사상의 핵심 인물로 인과 예를 도덕적 정치의 기반으로 삼았으며 그의 사상은 맹자와 순자에 의해 계승 및 발전되었습니다. 유가 사상은 다양한 관점과 합리적인 접근을 통하여 중국 사상과 문화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상한과 한비자 등의 법가는 엄격한 법률 적용을 통해 백성을 통제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강력한 왕권을 원하는 제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노자와 장자로 대표되는 도가는 유가나 법가의 사상과는 달리 무위자연을 주장하며 정신적 자유와 자연 그대로의 삶을 강조하였습니다. 도가 사상은 중국인의 자연관, 회화, 시 등 문화적 영역에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묵가의 대표적 인물인 묵자는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는 겸해와 상호 부조를 통한 사회적 평화 추구를 강조하였습니다. 묵가는 계층 및 국가 간 갈등이 심화되던 시대적 배경 속에서 평화롭고 공정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 밖에 병가의 손자는 전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500여 년에 걸친 춘추 전국 시대의 혼란을 종식시킨 것은 가장 서쪽에 위치한 진이었습니다. 진은 기원전 4세기경에 법가인 상항을 등용하여 부국강병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며 전국시대 칠웅 중 하나로 자리잡았습니다. 문서를 사용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 법전을 만들어 엄격한 법질서를 확립한 진은 나머지 6나라를 차례로 정복하며 기원전 221년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는 역사적 위협을 달성하였습니다. 진나라 통일 후 진왕정은 황제라는 새로운 군주의 칭호를 사용하였고 자신을 첫 번째 황제라는 뜻인 시황제라 부르게 하였습니다. 시황제는 전국을 36군으로 나누고 군을 다시 현으로 세분화하여 황제가 임명한 관리들이 각 군을 다스리도록 하는 군현제를 시행하고 중앙에 삼공구경의 관료제를 실시하여 중앙집권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도와 지방을 잇는 도로망을 구축하고 화폐를 사용하였으며 길이, 부피, 무게를 재는 단위인 도량형과 문자, 수레바퀴의 폭 등을 통일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경제적, 문화적 교류가 원활해졌으며 중앙집권체제의 기초가 확립되었습니다. 또한 시황제는 엄격한 법치주의를 실시하며 분서갱유를 통해 책을 불태우고 유학자들을 매장하여 국가에 반대하는 사상과 세력을 탄압하였습니다. 학술, 저서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서 그것을 거두어들여 불태워야 합니다. 가져도 좋은 것은 의학과 전복, 농사에 관한 서적에 국한해야 합니다. 시황제는 이사의 상소를 허락하고 시서와 백가의 저서를 몰수하여 불태우고 비판하는 자들은 구덩이를 파고 묻어버렸다.
이와 같이 사기의 내용을 통해 분서갱유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진나라는 북쪽의 강력한 유목민족인 흉노를 밀어내고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남쪽으로는 광동 지역과 베트남 북부까지 진출하며 현대 중국의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영토를 확보하였습니다. 하지만 진나라의 가혹한 통치 방식과 만리장성, 아방궁, 병마용경 등의 빈번한 대규모 토목공사는 농민의 반발을 샀습니다. 이는 국가의 부를 증진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지만 고된 노역과 무거운 세금, 그리고 법과 사상에 기반한 엄격한 법 집행은 일반 백성들의 삶을 극도로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시황제 사망 후 환관이 권력을 휘두르는 등 정치가 문란해지자 진승 오광의 난을 비롯한 반란이 각지에서 일어났고, 이러한 내부의 불만과 반란은 기원전 206년 진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후 중국은 항우와 유방이 싸운 초한 쟁패가 이어지다 기원전 202년 유방이 항우를 물리치고 한나라를 세우며 중국을 재통일하였습니다. 진의 멸망 후 유방은 기원전 202년에 한을 세우며 중국을 재통일하였습니다. 한 고조는 장안을 수도로 삼고 군현의 공신을 파견하여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군현제와 황족과 공신인 제후가 다스리는 봉건제가 절충된 군국제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서쪽 지역에는 군현을 설치하고 나머지 지역은 제후 왕에게 맡겨 통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무제 때에 이르러서는 제후들의 권력이 축소되고 군현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되었습니다. 한무제는 동중서의 제안을 받아들여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고 황제 중심의 정치 체제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북쪽의 흉노를 공격하고 고조선과 남어를 정복하며 영토를 확장하였고, 흉노 토벌을 위해 서쪽으로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하며 비단길을 개척하였습니다. 무제는 잦은 대외 원정으로 재정이 어려워지자 재정 확보를 위하여 소금과 철의 판매를 국가가 독점하는 전매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특정 생산물을 조세로 징수하고 이를 부족한 지역에 판매하는 균수법과 특정 상품을 저렴할 때 대량으로 구매하고 가격이 오를 때 판매하는 평준법을 실시하여 물가를 조절하였습니다. 무제가 세상을 떠난 후 환관과 외척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인해 쇠퇴하던 한은 왕망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왕망은 서기 8년에 신나라를 세우고 토지 국유화, 노비 매매 금지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호족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실패하였습니다. 전한의 왕족인 유수는 호족의 지원을 받아 25년에 러양을 도읍으로 한을 다시 세웠는데, 이때부터를 후한, 왕망에게 멸망하기 이전을 전한이라 부릅니다. 이후 광무제는 전한의 제도를 부활시키고 유학을 존중하는 정치를 펼쳤습니다. 한 대에는 철제 농기구의 보급이 확대되어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토지 사유화가 진전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호족이 등장하여 토지를 잃고 방랑하게 된 농민들을 예속민으로 삼아 지역사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지방관이 관내의 인재를 중앙에 추천하는 제도인 향거리 선제를 통해 관료로 진출하여 중앙 정치를 주도하였습니다. 정부는 호족의 성장과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하여 토지 소유에 제한을 두는 법령을 공포하고 중농 억상책을 시행하였지만 호족의 성장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대에는 유교가 다양한 학파의 사상을 수용하며 황제와 국가 권력을 지지하는 실용적인 이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무제는 수도 장안에 태학을 설립하고 오경 박사를 두어 육아 경전의 연구 및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유교적 소양을 갖춘 인재를 관리로 선발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분서갱유 이후 유교 경전의 복원 과정에서 경전을 해석하고 주석을 달아 이해를 돕는 훈고학이 유학의 주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민간에서는 신비주의 토착 신앙이 확산되었으며, 이는 도가 사상과 결합하여 태평도, 오두미도와 같은 민간 신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후한 시대에는 서역을 통해 불교가 중국에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전한의 사마천은 무제 제위 기간까지의 중국 역사를 정리한 사기를 저술하였고, 후한의 반고는 그 체제를 본받아 전한의 역사를 다룬 한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이 두 역사서는 개인의 생애와 업적을 중심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기전체 방식으로 쓰여졌으며 이 방식은 이후 중국 정사 서술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후한에서는 채윤이 제지수를 개량하여 종이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학문과 사상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또한 한대에는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중요한 발전을 이루어 해시계, 지진계인 지동위, 천체 관측기구인 혼천이 등이 발명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세기 초부터 후한은 외척과 환관, 관료 사이의 경쟁으로 중앙 통제력이 약화되었고 여러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184년 일어난 황건적의 난을 계기로 각 지역의 유력 호족들이 독립 세력으로 부상하며 서로 경쟁하였고 결국 후한은 220년 멸망하였습니다. 이후 중국은 위초고, 세 국가가 대립하는 삼국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기원전 3세기 말부터 유라시아 대륙 북부의 유목지대에서는 흉노가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흉노는 스키타이의 우수한 기마 기술을 토대로 뛰어난 기동력을 자랑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군사적으로 성장하여 초원지대의 패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흉노의 팽창과 남하로 위협을 느낀 진의 시황제는 오르도스 지역에서 흉노를 몰아내고 그들의 추가 진출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 북쪽에 만리장성을 건설하였습니다. 진나라 멸망 이후 중원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흉노는 다시 힘을 모으고 세력을 회복하여 주변 민족들을 정복하였습니다. 서쪽의 월지를 중앙아시아 방면으로 몰아내고 동쪽의 동호를 복속시키며 초원 지역을 통일한 흉노는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였습니다. 흉노가 자주 만리장성을 넘어 한을 공격하자 기원전 200년 한 고조 유방은 32만 대군을 이끌고 출격하였지만 평성 인근의 백등산에서 40만 흉노의 기병대에게 7일간 포위당하는 평성의 치욕을 겪었습니다. 결국 한 고조는 흉노에게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화친을 맺어야 했고 이러한 군사적, 외교적 열세는 한 무제가 적극적으로 대흉노 전쟁을 벌이기 이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흉노는 농경민과의 교역 및 약탈을 통해 자신들의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또한 동서교역로인 비단길을 장악함으로써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흉노의 군주는 하늘의 아들이라는 뜻의 선우라 불리었으며 선우는 흉노의 영토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 중앙은 직접 통치하고 나머지 동방과 서방은 각각 좌현왕과 우현왕을 두어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왕은 각자 자신의 영지를 다스리며 약 1만 명의 기병을 보유하였고 소왕, 천장, 백장, 십장 등 하위 조직을 거느리며 효율적인 통치 체계를 유지하였습니다. 흉노는 한때 한을 압도하며 동아시아의 최강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무제의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국력이 크게 쇠퇴하였고 1세기 무렵에는 선우 지위를 둘러싼 내분이 발생하여 남흉노와 북흉노로 분열되었습니다. 이후 남흉노는 한에 복속되었고 북흉노는 한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서쪽으로 중앙아시아를 넘어 새로운 영토를 찾아 이동하였습니다. 이로써 300년 동안 지속되었던 몽골 초원지대의 흉노 패권은 막을 내렸습니다. 3세기 초 후한이 멸망한 후 중국에서는 위초고가 서로 경쟁하는 삼국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삼국은 사마염이 세운 진에 의해 통일되었지만 황실의 권력 다툼과 지속된 내분으로 국가는 불안정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흉노, 갈, 선비, 저, 강 등 북방 유목민족들이 화북에 침입하여 여러 나라를 세웠고 이로 인해 5호 16국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진은 남쪽으로 이주하여 현재의 난징인 건강을 수도로 삼아 동진을 건국하였습니다. 이후 강남 지역에서는 송나라가 세워졌고 북쪽에서는 선비족이 세운 부귀가 439년에 화북을 통일하면서 남북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부귀의 효문제는 러양으로의 천도 후 선비족의 언어와 복장을 금지하였습니다. 또한 선비족에게는 한족의 성씨를 부여하며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하는 등 적극적인 한화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가리켜 북방민족과 한족의 문화가 합쳐진 호한융합이라 부릅니다.
또한 자영농을 육성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균전제를 도입하였는데, 균전제는 농지를 가진 농민들에게 토지를 배분하고 일정 기간 후 재분배하여 공평하게 토지를 관리하려는 목적으로 후에 수, 당에도 계승되었습니다. 하지만 효문제의 개혁 조치는 귀족들의 강한 반발을 샀고, 효문제 사후 귀족들의 내분으로 인해 북위는 분열되었습니다. 한편 동지는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대립, 그리고 문벌 정치의 폐단 등으로 인해 정치적 불안정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지는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이후 송, 제, 양, 진 등으로 왕조가 빈번하게 교체되었습니다. 강남으로 이주한 한족은 창장강 유역을 개발하고 벼농사를 보급하여 강남의 경제력을 향상시켰으며, 이에 강남의 인구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화북에서 강남으로 이주한 지배층은 중정관이 자기 지역의 인물을 가문에 관계없이 9등급으로 평가하여 추천하면 국가가 이를 바탕으로 관직에 등용하는 제도인 구품 중정제를 통해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들 문벌 귀족은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막강한 권력을 누렸습니다. 수가 다시 중국을 통일하는 6세기 말까지 남조와 북조는 각기 독특한 문화적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전쟁과 혼란이 잦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구 이동과 민족 간 융합이 활발히 일어나며 수 당대 문화 번영에 중요한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북조에서는 유목민의 간결하고 소박한 기풍이 문화에 반영되었고, 국가는 유교의 가치를 존중하였습니다. 반면 남조에서는 귀족 중심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문화가 발달하였고, 혼란스러운 정치 상황은 삶의 의미와 개인의 자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하였으며, 이는 노장 사상과 청담 사상의 유행으로 이어졌습니다. 위진 시대부터 유행한 청담은 귀족들이 사회와 세속적인 문제들로부터 벗어나 철학적 논의나 인물 평론을 자유롭게 나누는 활동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중림칠연이 있습니다. 중림칠연은 위진 시대의 7 현인으로 그들은 사회적 구속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며 사색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당시 지식인의 현실 도피적인 경향은 도연명의 시 귀거래사에, 귀족의 생활상은 고개지의 그림 여사잠도에 반영되었습니다. 불교는 남조와 북조 모두에서 널리 유행하였습니다. 깊이 있는 교리와 화의 여부를 차별하지 않는 특성은 북조 왕실의 큰 환영을 받았고, 이로 인해 윈강, 룩먼 등 대규모 석굴 사원들이 조성되었습니다. 남조에서도 양무제와 같은 황제들이 불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그 영향력을 확대시켰습니다. 서역 출신의 승려 쿠마라지바와 동진의 법현 등은 인도와 중국 간의 교류를 통해 불경을 한자로 번역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태평도와 오두미도는 전통적인 민간 신앙과 불로장생의 신선 사상이 가미된 도가 사상이 결합되어 도교로 발전하였습니다. 도교는 불교의 영향을 받아 조직을 갖추어 나갔으며 북위의 국염지에 의해 교단으로 체계화되었습니다. 현실의 삶에 초점을 맞춘 도교는 황실에 수용되었고, 현세의 행복과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민중에게도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중국은 약 4세기 동안 남북조로 분열된 상태였지만 589년에 양견이 세운 수에 의해 통일되었습니다. 수 문제는 율령을 반포하고 각종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구품 중정제를 폐지하고 공정한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를 도입하여 문벌 귀족의 영향력을 제한하는 동시에 중앙 집권의 강화를 꾀하였습니다. 또한 북위 이래 시행되던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등을 정비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화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였습니다. 문제의 뒤를 이어 즉위한 양제는 대운하를 완성하여 남북 간의 물자 유통과 경제 통합을 강화하였습니다. 양제는 대외 정책을 활발히 추진하여 북으로는 돌궐, 남으로는 안남을 성공적으로 제압하였지만 대군을 동원한 고구려 원정은 실패하였습니다. 양제의 잦은 전쟁과 대규모 토목 사업은 농민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결국 618년 수는 당에 의해 멸망하였습니다. 7세기 초 이연은 중국을 통일하고 장안을 도읍으로 하여 당을 세웠습니다. 그의 뒤를 이은 제2대 황제 태종 이세민은
적극적인 대외 확장 정책을 추진하여 동돌궐 및 그 지배하에 있던 서북 지방의 북방 민족들을 복속시켰습니다. 또한 태종은 수의 율령 체제를 계승 및 정비하여 정관의 치라 불리는 번영의 시기를 이끌었습니다. 정관은 당태종 시기의 연호로 대내외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태종의 치세를 정관의 치라 일컫습니다. 고종 때에는 서돌궐을 멸망시키고 신라와의 연합을 통해 한반도의 백제와 고구려를 정복하였으며 베트남까지 복속시키는 등 방대한 영토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당은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들 정복지에 도호부를 설치하고 기미 정책을 시행하여 일정 수준의 자치를 인정함으로써 대제국을 유지해 나갔습니다. 이러한 번영은 현종 시기까지 지속되며 당나라를 동아시아의 강력한 제국으로 자리매김하게 하였습니다. 당은 율령체제를 기반으로 국가를 운영하였습니다. 중앙에서는 삼성 육부 체제를 통해 황제의 명령을 비롯한 각종 정책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였고 지방의 주현에는 관리가 파견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균전제를 도입하여 농민들에게 토지를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자영농을 육성하고 조용조와 부병제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국가의 재정과 군사력을 더욱 튼튼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체제는 당나라의 안정과 번영에 크게 기여하며 동아시아 각국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당은 귀족 중심의 사회였으며 귀족들은 과거 시험과 음서를 통해 관직을 독점하며 사회적, 경제적 특권을 누렸습니다. 과거제에서는 최종 선발 과정에서 문벌이 중요시되었습니다. 한편 당대에는 화북지방에서도 2년 산모작이 가능해져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상업도 발달하여 비전이라는 일종의 약속어음이 사용되었고 상인 조합인 행이 등장하여 상업 활동을 조직화하였습니다. 아라비아, 페르시아 등지의 서역 상인들은 비단길, 바닷길을 통해 당과 활발하게 교역하였고 정부는 시박사를 설치하여 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번영으로 장안을 비롯한 대도시는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더불어 서역의 풍습이 유행하면서 당나라의 문화적 다양성은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당에서는 사회, 경제적 발전을 바탕으로 귀족적이고 국제적인 문화가 발달하였습니다. 당시의 문학, 특히 시는 귀족의 취향과 감성에 부합하여 크게 유행하였으며 이백과 두보 등이 유명하였습니다. 과거제에 힘입어 유학도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공영달은 한대 이래의 훈고학을 집대성한 경전 주석서인 오경정의를 편찬하였습니다. 이 책은 과거 시험의 수험서로 사용되었지만 경전의 획일적인 해석을 초래하여 유학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글씨에서는 구양순과 안진경이 명필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공예 분야에서는 화려하고 이국적인 특색을 지닌 당삼체가 유행하였습니다. 당대에는 종교적 다양성과 발전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불교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현장, 의정 등의 승려는 인도로 순례를 떠나 불교 경전을 수집하고 중국으로 들여와 번역하기도 하였습니다. 도교는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번성하였고 조로아스터교, 마니교, 경교, 이슬람교 등 다양한 외래 종교도 유행하여 수도 장안에 여러 종교의 사원들이 세워졌습니다. 한때부터 나타난 동아시아의 공통된 문화적 특징은 당과 주변 국가들 간의 정치적, 군사적 유대가 강화되면서 더욱 발전하였습니다. 당은 몽골, 서역, 베트남 등의 6도호부를 설치하여 직접 지배하였고 신라, 발해, 일본 등은 당과의 교류를 통해 당의 제도와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교와 불교 같은 종교적, 사상적 요소뿐만 아니라 율령제도, 한자 사용 등의 제도적, 문화적 요소가 동아시아 각국에 전파되어 공통된 문화적 기반을 형성하였습니다. 한대 이후 유교는 국가의 통치 원리로 자리잡아 주변 여러 나라에 전파되며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 이념이자 사회 규범으로 기능하였습니다. 유교는 정치적으로는 황제와 국왕의 권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사회 질서의 형성과 유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진 남북조 시대 이후
불교는 활발한 경전 번역을 통해 점차 중국화되며 깊이 자리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중국화한 불교는 주변국으로 퍼져나가 동아시아 지역의 종교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불교의 영향은 각국에서의 사찰과 탑, 불상, 석굴사원의 건축을 통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불교가 각국의 문화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당대에 확립된 율령체제는 사회 질서와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찍부터 주변 여러 나라에 전해져 사용되었던 한자는 동아시아 지역 전반에 걸쳐 공용 문자로 기능하였고, 이는 국가 간의 교류를 용이하게 만들어 동아시아의 통합과 문화적 연대를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찬란한 문화를 발전시킨 당은 대외적으로는 7세기에 돌궐과 토번, 8세기에는 위그로로부터 위협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당의 통치체제가 점차 약화되면서 장원이 늘어나 균전제가 무너져갔고 모병제가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현종시기 절도사였던 안녹산과 그의 부하 사사명이 주도한 반란인 안사의 난은 중앙정부의 권위를 약화시켰고 지방의 절도사들이 독자적인 권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농민의 대다수가 전호로 몰락하자 정부는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용조 대신 호구별로 자산에 따라 세금을 거둔 제도인 양세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제도는 자산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한 차등과세라는 점에서 조용조와 구별되었습니다. 이후 당은 875년 황소의 난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권위가 크게 약화되었고, 이는 국력의 급격한 쇠퇴로 이어졌습니다. 당은 결국 907년에 절도사 주전충에 의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당나라가 멸망한 후 여러 절도사들이 잇따라 독립국가를 세우면서 중국은 5대 10국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절도사 출신의 무인 조광유는 혼란을 수습하여 960년에 송나라를 건국하였고, 태조의 뒤를 이은 2대 황제 태종은 중국을 다시 통일하였습니다. 송의 태조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는 절도사의 권한을 중앙정부로 회수함으로써 이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문관을 우대하는 문치주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재상권을 축소하고 중앙군인 금군을 강화하여 황제에게 직속시킴으로써 황제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과거제에서는 황제가 직접 시험을 주관하는 전시제도를 도입하여 황제의 독재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관리들의 충성도를 높였습니다. 송대에는 문치주의의 실시로 유교적 소양을 갖춘 사대부 계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과거 시험을 통해 선발된 문신 관료로서 새로운 지배층을 이루었습니다. 문치주의 정책으로 송의 국방력이 약화되자 이를 기회로 삼은 북방민족 국가인 요, 서하 등은 송을 압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송은 군사적 대응 대신 평화협정을 맺고, 이로 인해 매년 큰 규모의 세금과 공물을 요와 서하에 보내야 했습니다. 이는 전쟁을 피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지만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 지속적인 재정난을 초래하였습니다. 이에 송의 신종은 왕안석을 재상으로 등용하여 국가의 재정 수입 확대와 부국 강병을 목표로 하는 개혁 정책인 신법을 추진하였습니다. 신법을 통한 개혁은 재정 개선, 농업 생산력 향상, 상공업의 진흥을 가져왔지만 신법으로 인해 손해를 본 보수파 관료 집단인 구법당과 대지주, 대상인층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개혁은 실패하였습니다. 이후 신법당과 구법당 사이에 벌어진 당쟁은 송나라의 정치적 안정을 손상시키고 국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송대에는 저습지를 제방으로 둘러싸 농지로 만드는 방법이 개발되었고, 발을 굴려 동력을 내는 용골차 등의 새로운 농기구들이 보급되어 농업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벼농사 지역에서는 모내기, 즉 이양법이 널리 보급되었고, 창장강 이남 지역에는 가뭄에 강하고 성장기가 짧아 연간 2번의 수확이 가능한 참파벼가 도입되었습니다. 농업기술의 진보로 강남 지역의 농업 생산은 화북 지방을 앞지르게 되었고, 창장강 하류 지역은 최대 곡창지대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주 전호제가 확산되어 대규모 토지 소유자인 지주들이 많아졌고, 더불어 이들의 토지를 소작하는 농민인 전호의 수도 증가하였습니다. 송대에는 석탄이 널리 사용되면서 제철, 자기, 견직업 등의 산업이 발전하였고, 농업 생산력의 향상과 수공업의 발달은 상업 활동을 촉진시켰습니다. 더 많은 물건이 생산되고 먼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원거리 무역상과 중개 상인의 수가 증가했고, 상인들과 수공업자들은 각각 행과 작이라는 동업조합을 결성하여 상호 협력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였습니다. 상업의 활성화로 동전의 제조와 유통이 늘어나면서 송의 동전은 고려와 일본, 동남아시아와 그 너머의 지역까지 유통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전 부족 현상인 전황이 지속되고 거래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종이 화폐인 교자, 회자 등의 사용이 보급되었습니다. 송대에는 중국 역사에서 과학기술의 발전이 두드러진 시기로 화약무기, 나침반, 활판 인쇄술과 같은 혁신적인 발명품들이 등장하였습니다. 송의 나침반은 조선술의 개량과 함께 원양 항해에 기여하였으며, 이는 해상무역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북방민족의 강세로 육로를 통한 무역이 제약을 받게 되자 해상무역의 중요성이 증가하였고, 고려와 일본, 동남아시아를 비롯하여 인도, 페르시아, 아라비아에 이르는 광범위한 해상 교역망이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활자를 이용한 활판 인쇄술은 인쇄의 효율을 크게 향상시켜 서적 출판이 증가하였고, 이는 지식의 보급과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송대의 발명품들은 이후 이슬람 세계를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어 유럽 사회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송대에는 대외무역이 활발해지면서 무역항이 발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안저우, 광저우 등 주요 항구 도시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세금을 걷고 해상무역을 관리하였습니다. 송의 주요 수출품으로는 차, 비단, 도자기, 동전 등이 있었으며, 수입품으로는 금, 수은, 향신료 등이 있었습니다. 송대에는 각종 학교와 서원이 증가하고 과거제가 강화되었습니다. 과거제는 공식적인 시험을 통해 유능한 인재를 관료로 선발하는 제도였는데, 이로 인해 학식과 능력을 갖춘 사대부라는 새로운 관료층이 등장하고 지배층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사대부는 기존의 세습특권을 바탕으로 한 문벌 귀족과는 달리 유학적 소양을 갖추었으며, 황제에 대한 충성과 천하를 함께 다스린다는 강한 자부심과 책임감을 지녔습니다. 또한 사대부 대부분은 토지를 소유한 지주층으로서 소작인인 전호를 고용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송대에는 유학 연구가 크게 심화된 시기로 단순히 경전의 자구 해석에만 집중하는 훈고학에서 벗어나 인간과 우주 만물의 본질을 깊이 있게 탐구하려는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특히 남송식이 주희에 의해 성리학으로 집대성되었습니다. 성리학은 군신, 부자, 지주, 전호 등 사회적 관계에서의 상하 구별을 정당화하는 대의명분론과 화의론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북방민족의 지속적인 침략으로 수세에 몰린 송의 대외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이러한 상황은 민족의식을 자극하여 역사서의 편찬을 촉진시켰습니다. 특히 사마광이 저술한 자치통감은 역사를 연대순으로 기록하는 편년체 역사서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송대에는 경제성장과 인구 증가에 힘입어 서민 문화가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북송의 수도 카이펑과 남송의 수도 이만은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하였고, 도시 서민의 경제 수준도 상승하였습니다. 상업활동 제한의 완화로 거래구역 및 야간 영업의 제한이 사라졌으며, 시장과 건물이 자유롭게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도시 곳곳에는 서민을 위한 오락시설을 갖춘 와자가 형성되어 소통과 여가의 공간으로 기능하였습니다. 송대의 문화적 번영은 문학 분야에서도 두드러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구어체로 작성된 다양한 문학 형식이 발달하며 서민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노래를 부르기 위해 구어체로 쓴 사, 연극을 상연하기 위한 잡극, 일상 언어로 이야기를 풀어낸 통속문학 등이 발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학 형식들은 서민들의 취향과 기호에 부합하여 큰 인기를 얻었고,
문학적 다양성과 접근성을 통해 송대 문화의 깊이와 폭을 넓혔습니다. 12세기 초, 금이 요를 멸망시키고 중원에 침입하자 송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금의 공격으로 송은 황제가 사로잡히는 정강의 변을 겪으며 화북 지역을 잃고 현재 항저우에 해당하는 이만을 새로운 수도로 삼아 남송을 건국하였습니다. 남송은 강남 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경제적으로 크게 번영하였지만 13세기 몽골의 침입에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북방의 유목민족들은 당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혼란을 틈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10세기 동아시아에서 두각을 나타낸 세력은 랴오허강 상류에 살던 유목민족인 거란이었습니다. 야유라 보기는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 916년 거란을 건국하였습니다. 이후 거란은 발해를 멸망시키고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를 점령하였으며 국호를 요로 변경하고 정복 왕조로 발전하였습니다. 요는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송을 압박하고 고려를 여러 차례 공격하였습니다. 또한 송과의 화친인 전연의 맹약을 체결하여 평화를 보장하는 대가로 송으로부터 매년 막대한 양의 은과 비단을 받았습니다. 11세기에 탕구트족이 세운 서한은 비단길을 장악하고 동서교역을 통해 발전하였습니다. 서한은 이웃 국가인 거란과 조공 책봉 관계를 맺어 평화를 유지한 반면 송과는 책봉과 교역을 둘러싼 마찰로 인해 오랜 기간 전쟁이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지 못한 송은 군사적 충돌을 피하고자 서하와 화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매년 은, 비단, 차를 제공하였습니다. 여진은 지금의 만주 일대에서 수렵과 농경에 종사하며 생활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요의 지배를 받던 중 1115년에 완안부의 아구다가 여러 부족을 통일하여 금을 세웠습니다. 금은 송과 연합하여 거란을 정복한 후 송마저 공격하여 수도 카이펑을 함락시키고 황제를 포로로 삼은 정강의 변을 일으켰습니다. 이로써 금은 수도를 만주에서 현재의 베이징인 중도로 옮기고 화북 지방을 지배하였습니다. 거란 대신 동아시아의 강자로 부상한 금은 1142년 남송과 강화 조약을 맺어 평화를 보장하는 대가로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은을 받았습니다. 또한 금은 고려와 서하와도 조공과 교역을 통해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요와 금, 그리고 서하는 한족 문화와의 동화를 피하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보존 및 전승하기 위해 고유의 문자를 개발하여 사용하였습니다. 거란은 거란 문자를 사용하여 거란 국사를 편찬하였고 여진은 한문 서적을 여진 문자로 번역하는 등 고유 문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요와 금은 유목민과 농경민을 분리하여 통치하는 이중 지배 체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요는 유목민을 거란 고유의 부족제로 관리하고 농경민인 한족에게는 주현제를 적용하여 다스렸는데 이를 각각 북면관제, 남면관제라 칭하였습니다. 금은 전통적인 부족제도인 맹안모극제를 군사조직으로 재정비하여 여진족과 거란족을 다스렸고 한족을 포함한 기타 농경민은 주현제로 통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분리된 통치 방식은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하지만 금은 점차 중국 문화에 동화되면서 군사력이 약화되었고 결국 1234년 남송과 연합한 몽골의 침공을 받아 멸망하였습니다. 13세기 초 몽골 고원에 흩어져 있던 여러 몽골 부족들을 통합하며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태무치는 1206년 세계의 지배자라는 뜻의 칭기즈칸에 추대되었습니다. 칭기즈칸은 초원을 통일한 후 유목민을 1천호 단위로 나누어 천호장에게 맡기고 이들 아래 100호장과 10호장을 배치하는 사회 군사 조직인 천호제를 통해 몽골 울루스를 구성하였습니다. 울루스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몽골어에서 시작하여 훗날 더 큰 인간의 집단, 즉 국가라는 의미로 발전하였습니다. 칭기즈칸은 엄격한 법령으로 군주권을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몽골 제국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다졌습니다. 그의 원정군은 서하와 금을 정복한 후 호라즘 왕국을 무너뜨리고
중앙아시아까지 장악하며 지배 영역을 넓혔습니다. 몽골 제국은 이후 계속된 정복 전쟁을 통해 동해에서 서아시아와 폴란드, 헝가리의 국경에 이르기까지 영역을 확장하였고, 이를 통해 유라시아 대륙 전체를 아우르고 유목세계와 농경세계를 통합한 거대한 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하지만 칭기즈칸의 사망 이후 몽골 제국은 여러 울루스로 분할되었습니다. 그중 쿠빌라이 칸은 현재 베이징인 대도를 수도로 정하고 1271년 원을 건국하였습니다. 그는 남송과 대리를 정복하는 등 군사적 성공을 거두고 1279년에는 중국을 통일하며 유목민족 최초로 중국 전역을 지배하였습니다. 한편 여러 울루스가 각자의 영토와 독자적인 세력을 인정받게 되면서 몽골 제국은 울루스들의 느슨한 연합체의 형태로 바뀌어갔습니다. 원은 중국 전역을 지배하며 민족과 지역에 따라 다양한 통치 방식을 적용하였습니다. 관료제와 주현제를 비롯한 중국의 전통적인 제도를 채용하고 몽골 제일주의에 기반한 차별적인 정책도 병행하였습니다. 최고 고위직은 소수의 몽골인이 독점하였으며 재정과 행정은 유럽과 서아시아, 중부아시아 출신의 외국인을 의미하는 생목인이 맡아 우대를 받았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금의 지배를 받았던 한족과 기타 민족들은 한인으로 분류되어 지배를 받았고, 남송 출신의 한족들은 남인으로 분류되어 가장 심한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몽골 고유의 전통은 유지되었지만 민족 간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었습니다. 원나라 초기에 폐지되었던 과거제는 1315년에 다시 도입되어 원 말까지 총 16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1139명의 진사가 배출되었습니다. 과거 시험은 원나라의 지배계층인 몽골인과 생목인, 그리고 피지배계층인 한인과 남인을 대상으로 하여 별도로 실시되었으며 각 계층별로 25명씩만 선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원나라 시기 한인과 남인의 합격자 수는 송나라 시기 한 회의 합격자 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며, 이를 통해 원대에서의 과거제는 관리 등용 방식으로 중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제의 축소와 더불어 원 시기의 사대부들은 중앙정부에서 활약할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지주 전호제의 발전으로 지방에서는 사대부 지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원 시기에는 농업 생산이 적극적으로 장려되고 목화 재배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면직업이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활발한 동서 교류와 상업의 발전이 이루어져 대규모 시장이 형성되었고, 남송의 수도였던 이만은 국제적인 무역의 중심지로 발돋움하며 눈부신 번영을 누렸습니다. 또한 대운하가 수리되어 항저우에서 대도까지의 수로가 연결되었고, 해운의 편리성도 향상되어 곡물 수백만 석이 육로와 해로를 통해 운송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원은 동생산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교역의 편의를 위해 종이화폐인 교초를 발행하였습니다. 교초는 몽골 문자인 파스파 문자와 한자가 함께 인쇄되어 있으며 지폐에 찍힌 칸의 도장이 신용을 보증하였기 때문에 원 제국 내에서 널리 통용되었고, 각종 전매 제도와 세금 납부에 사용되어 화폐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원대에는 서민 문화가 크게 발전하였습니다. 특히 도시민 사이에서는 서상기, 비파기, 두화원과 같은 원곡이 인기를 끌었으며 구어체로 작성된 소설 역시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문학과 연극은 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원은 각 민족의 종교와 문화에 대한 관용 정책을 펼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였습니다. 황제인 쿠빌라이는 종교 간의 화합과 공존을 중요하게 여겨 불교와 티베트 불교, 도교, 이슬람교, 크리스트교인 경교와 로마 가톨릭교를 포함한 여러 종교 모두를 보호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서로 다른 문화와 종교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간의 평화와 상호 이해를 증진하는 데 기여하며 대제국을 안정적으로 통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몽골 제국이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통합함에 따라 동서 교류가 활발해졌습니다. 몽골 제국은 광범위한 지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교통로를 정비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제국 전역에는 역참이 설치되었고 역참 이용에 필요한 통행증인 패자를 소지한 이들에게는 숙소와 식량, 말과 마차가 제공되었습니다. 역참망의 형성으로 사절이나 관리 등의 여행과 물자 수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고 다양한 지역 간 정보 교류가 원활해졌습니다. 또한 공문서의 신속한 전달이 가능해졌고 이로써 제국 지배력도 강화되었습니다. 원대에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에 이르는 해상 무역망의 발전과 함께 항저우, 취안저우, 광저우와 같은 항구 도시들이 번창하였고 중국의 남부 강남 지역에서 북부의 텐진에 이르는 연안 해운 역시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이처럼 동서를 연결하는 육상교역과 해상교역의 발전으로 수도 대도는 대륙과 해양이 하나가 되는 유라시아 교역망의 중심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강력한 군사력과 이슬람 상인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안정과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시기를 팍스 몽골리카, 즉 몽골의 평화라 부릅니다. 이 시기는 몽골이 대륙을 통일하고 유럽, 아시아, 중동 간의 교류를 촉진했던 기간으로 동서양 간 무역 및 원거리 여행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에 교황의 사절인 카르피니, 베네치아의 상인인 마르코 폴로, 모로코 출신의 여행가 이븐 바투타 등이 중국을 방문하였습니다. 특히 마르코 폴로가 쓴 동방견문록과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는 당시 몽골 제국의 생활상을 각기 다른 시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왕래와 교류는 중국과 서양 그리고 이슬람 세계 간의 문화적 상호작용을 크게 증대시켰습니다. 중국의 도자기, 비단, 화약, 나침반, 인쇄술 등이 서양으로 전파되어 유럽의 과학과 예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슬람 세계의 천문학, 역법, 수학 등이 중국으로 전해져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곽수경은 천문대를 세워 천체를 관측하였고 이슬람 역법의 영향을 받아 천체 관측을 기반으로 날짜를 계산하는 수시력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회화기법은 페르시아의 세밀화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하지만 원나라는 14세기에 들어 황제 계승 문제로 인한 내부 분쟁에 시달렸고 지배층의 사치와 낭비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고 지폐인 교초를 대량 발행하였지만 이는 오히려 물가 폭등을 초래하여 백성의 불만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백년교도를 중심으로 한 홍건적이 반란을 일으켰고 결국 원은 1368년 주원장이 이끄는 명나라에 의해 북쪽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14세기 중엽, 중국 전역에서는 원의 지배에 대항하여 전국적인 농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가난한 농민 출신이었던 주원장은 홍건적의 반란에 참여한 후 강남 지역의 반원 세력을 모아 1368년 난징에서 명을 세웠습니다. 자신의 연호를 홍무로 정하고 홍무제로 즉위한 주원장은 북벌을 개시하여 몽골 세력을 만리장성 북쪽으로 몰아내고 한족 왕조를 부활시켰습니다. 태조 홍무제는 유교 국가 정립을 위해 각지에 학교를 세워 교육을 장려하고 과거제를 정비하였으며 민중의 도덕성 함양을 위한 유규를 반포하였습니다. 유교는 홍무제가 반포한 유교적 윤리규약으로 부모에게 효도할 것, 우더른을 공경할 것, 이웃과 화목할 것, 자손을 잘 교육할 것, 저마다 하는 일에 충실할 것, 잘못을 저지르지 말 것에 6가지 중요한 훈계를 담고 있습니다. 홍무제는 이러한 유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도덕적 규범을 확립하고자 하였습니다. 홍무제는 행정과 세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토지대장인 어린도책과 조세대장 겸 호적대장인 부역황책을 정비하여 조세와 요역을 부과하였습니다. 어린도책은 각 구획의 토지 면적과 모양, 토지 소유주와 경작자, 조세 액수 등을 상세히 기록한 토지대장으로 토지의 형상이 물고기 비늘을 뜻하는 어린과 같다고 하여 어린도책이라 불렸습니다. 또한 홍무제는 관리들의 수탈을 줄이기 위해 농민들이 직접 조세 징수와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이갑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갑제는 110호의 농가를 1, 2로 편성하여 이 중 부유한 10호를 이장호로 지정하고 나머지 100호는 10개의 갑으로 나누어
각 갑이 번갈아가며 갑수호를 담당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따라 매년 각 갑에서 차출된 10명의 갑수와 이장 1명은 함께 부역 징수, 치안 유지, 부역 황책 작성 등을 수행하며 향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앙정부는 이 갑제를 통해 조세와 요역을 각 농가에 공평하게 부과하는 등 지방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홍무제는 중앙집권 체제 강화를 위해 여러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신하들의 권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중서성과 재상제를 폐지하고 행정, 감찰, 군사 기능을 분리하여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중앙정부의 육부를 직접 통솔함으로써 황제가 국가의 모든 정보와 권력을 장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늘어난 황제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황제의 비서 및 고문 역할인 대학사를 두었습니다. 대학사는 이후 영락제 시기 내각 대학사로 발전하여 실질적인 재상 역할을 맡게 되었고, 이로 인해 중앙행정의 효율성이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홍무제는 몽골의 재침입 위험에 대비해 아들들을 북방의 여러 지역에 배치함으로써 국경 방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동남 연안 지방에는 해금 정책을 실시하여 일반인의 해상무역을 금지하고 조공무역만을 허용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불법 무역을 억제하고 해적 활동을 줄이는 동시에 해상에서의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영락제는 정변을 통해 황제의 자리에 오른 인물로 그의 통치 기간 동안 명나라의 국력과 황제의 위상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영락제는 자금성을 건설하여 베이징으로 수도를 옮기고 강남 지방의 풍부한 물자를 수도로 원활하게 운송하기 위해 대운하를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대외 팽창 정책 추진으로 황제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여러 차례 북쪽의 몽골을 공격하였으며 남쪽으로는 베트남까지 점령하며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영락제는 명의 국제적 영향력을 확장하고자 환관이자 무슬림인 정화에게 여러 차례 대규모 항해를 명하였습니다. 정화의 원정은 총 7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인도를 넘어 아프리카 해안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정화의 함대는 가장 규모가 컸을 때 대형 함선 60여 척과 소형 함선 100여 척을 포함하였고 2만 7천여 명의 병사와 선원이 승선하였습니다. 함대는 각지의 왕이 바치는 헌상품과 황제가 보내는 하사품, 지역 사절단 등을 싣고 항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명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서아시아, 나아가서는 아프리카에 이르는 명 중심의 국제 질서와 조공 체제를 확립하며 명의 해상 능력 및 국제적 위상을 크게 높였습니다. 명은 중기 이후 무능한 황제들이 연이어 등장하면서 환관들이 국가의 실질적인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또한 북쪽의 몽골과 동남 해안의 왜구를 의미하는 북로 남왜가 출몰하자 이들을 막기 위한 만리장성의 보수와 강화는 국가에 큰 재정 부담을 초래하였습니다. 16세기 후반 내각 대학사 장거정은 명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토지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국에 일조 편법을 확대하며 재정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로 인해 명은 안정을 되찾는 듯 하였으나 장거정 사후 환관들의 정치 개입과 당파 싸움이 심화되어 국가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더욱이 임진왜란으로 인한 출병과 여러 지역에서 발생한 농민봉기 진압에 많은 재정이 소모되고 17세기에 들어 만주 지역의 여진족이 강력한 위협으로 등장하면서 방위 비용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악화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세금을 가혹하게 징수하였고 기후 악화 등 자연재해의 증가가 겹치며 농민들의 생활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경제적 압박은 농민 봉기를 촉발시켰으며 이중 이자성의 군대가 베이징을 점령하면서 1644년 명나라는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명의 세력이 약화되자 만주에서는 누르하치가 후에 만주족으로 불리는 여진족을 통합하여 1616년 후금을 건국하였습니다. 누르하치의 뒤를 이은 홍타이지는 내몽골 지역을 정복하고 국호를 청으로 변경하였으며 복속을 거부한 조선을 침략하였습니다. 청은 8기군을 통해 강력한 군사력을 양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1644년에 명나라가 멸망한 후 베이징을 점령하여 수도로 삼았습니다. 팔기군은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합하면서 새롭게 만든 조직체계로서 군사 및 행정 기능을 겸하였습니다. 팔기는 황, 백, 홍, 남색의 기본 4기와 그것에 테두리를 두른 4기를 더하여 총 8기로 구성되었으며 청 초기에는 주로 만주족이 팔기군을 이루었지만 후에는 만주족 이외에 몽골족 및 한족도 팔기에 편성되었습니다. 팔기의 병사들은 특별한 호적에 등재되어 각종 특권을 누렸으며 토지 배분 등의 혜택도 받았습니다. 이후 청은 투항한 한족의 협력을 얻어내며 장기간의 정복전쟁 끝에 명나라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지배하는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특히 강희제 시대에는 오삼계 등이 주도한 3번의 난과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성공적으로 제압하였으며 시베리아로 진출한 러시아와 1689년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여 양국 간의 국경을 확정지었습니다. 옹정제는 강희제의 뒤를 이어 청나라의 황제로 즉위한 후 중앙 집권과 황제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그는 군기처를 설치하여 군사적 사안을 직접 통제하고 비밀 상주문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정보와 결정권을 장악함으로써 중앙 집권을 더욱 공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지정은제를 통해 조세 제도를 정비하며 경제적 기반을 안정화시켰습니다. 건륭제에 이르러 청은 전성기를 맞이하며 장기간의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 시기의 건륭제는 티베트, 신장, 몽골 등 주변 지역의 정복을 지속하며 현재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청은 만주족과 몽골족뿐만 아니라 다수의 한족 및 여러 소수민족을 아우르는 다민족의 대제국이 되었습니다. 청은 제국 내 다양한 민족의 융합을 위하여 중앙 직할지에서는 한족을 직접 지배하는 군현제를 채택하고 티베트, 몽골, 신장 등의 주변부와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지역의 토착 지배자를 통한 간접 지배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청나라가 제국 내 다양한 민족을 안정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만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제국 내에서의 우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청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주변국들과 조공 책봉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질서를 주도하였습니다. 주변국들은 청에 조공을 바치고 청은 이들을 공식적으로 인정 및 보호하는 상호 의존적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반면 조공 책봉 체제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들, 특히 일본과 서양 국가들과는 무역을 통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18세기 중반, 건륭제는 서양 선박의 내항을 광저우항으로 제한하고 상인조합인 공행을 통해 무역을 관리하게 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영국은 자국의 부진한 대중국 무역을 개선하고자 1793년 청에 맥카트니 사절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사절단은 공행을 통한 무역의 독점을 폐지하고 보다 자유로운 무역 환경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건륭제는 중국은 물산이 풍부하여 외국 물산에 의지할 필요가 없고 지금 차, 도자기, 견사 등의 무역도 양국 간 대등한 교역이 아니라 청이 은혜를 베풀어 허용하는 것에 불과하다 라고 주장하며 영국의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소수의 만주족이 세운 왕조인 청은 압도적 다수인 한족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강경책과 회유책을 적절히 활용하였습니다. 청은 강경책으로 만주족에 대한 복종을 상징하는 변발과 호복을 강요함으로써 만주족의 지배력을 상징적으로 강화하고 한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자 하였습니다. 지금 안팎이 통일되어 일가가 되었으니 임금은 부모와 같고 백성은 자식과 같이 되었다. 부모와 자식은 한 몸인데 어찌 차이가 있겠는가? 만일 한결같이 되지 못하고 마침내 두 마음을 품으면 다른 나라 사람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부터 수도 베이징 안팎은 10일, 그 밖의 지역은 명령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변발하라. 그에 따르는 자는 우리나라의 백성으로 간주하고 거역하면 엄하게 벌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의 세조실록을 통해 강경책인 변발령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청은
문자의 옥을 통해 한족의 사상을 통제하였습니다. 문자의 옥은 청왕조를 비방하거나 만주족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처벌한 정책으로 특정 문자, 용어, 어구, 문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동시에 청은 회유책의 일환으로 일부 주요 관직에 만주족과 한족을 동일한 비율로 임명하는 만한병용제를 시행하여 양민족 간의 조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전통적 유교 문화를 존중하고 과거제를 실시하여 지배 세력인 신사층의 협조와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내각 대학사는 만주인과 한인 각 2명, 협한 대학사는 만주인과 한인 각 1명, 학사는 만주인 6명과 한인 4명, 전적은 만주인, 한인, 한군 8기에서 각 2명이 임명되었다. 시독학사는 만주인 4명과 몽골인 한인 각 2명이 임명되었다. 중서는 만주인 70명과 몽골인 16명, 한군 8기 8명이 임명되었다. 첩사 중서는 만주인 40명과 몽골인 6명이 임명되었다. 육부 상서와 좌우 실랑 모두 만주인과 한인이 각각 1명씩 임명되었다. 이와 같이 청사고를 통해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임명한 만한병용제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걸륭제 치세 이후 청나라는 백년교의 난 등 여러 반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건들은 만주족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반란은 궁극적으로 진압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청나라의 재정은 크게 악화되었고 기존의 청나라의 군사력을 지탱하던 팔기제의 한계도 명확하게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청나라의 쇠락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명청대의 신사는 사회의 지배층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명대의 학교와 과거제가 결합되어 형성된 신사계층은 치열한 입시 경쟁을 거쳐 학위를 획득함으로써 관직에 진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학위 소지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많은 신사들이 관직으로의 진출을 포기하고 지역사회에 안주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방행정을 맡아 세금 징수, 치안 유지, 빈민 구제, 공공사업 감독, 향촌 교화 등의 공공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이들은 일정한 부역 면제나 경미한 법적 처벌의 면제 등의 사회적 특권을 누렸으며 경제적으로는 대토지 소유와 고리대 운영을 통해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사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역에 전달하고 실행하는 한편 지역 백성의 이익과 목소리를 대변하였습니다. 이들은 지방관과 협력하여 사회의 안정과 풍속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고 이로 인해 중앙에서 임명한 지방관일지라도 신사의 협조 없이는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신사의 영향력은 명중기에 이갑제가 붕괴하면서 더욱 확대되었고 20세기 초 과거제가 폐지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명청대에는 농업 생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습니다. 특히 창장강 중상류 지역에서 강과 호수 주변의 토지와 수리시설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아메리카에서 전래된 옥수수, 고구마, 감자, 땅콩과 같은 새로운 작물이 식량 생산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와 더불어 차, 담배, 사탕수수 등의 상품 작물이 대규모로 재배되면서 농업이 자급자족을 넘어 상업적 가치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명청시대의 농업 발전과 식량 생산 증가는 인구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청의 강희제는 1711년에 성년 남성의 수를 기준으로 삼고 그 이후 증가하는 인구에 대해서는 인두세 면제를 선언하였습니다. 이는 인두세를 토지세에 합산하여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새로운 방식인 지정은제로 이어졌고 지정은제는 점차 정착되어 청나라의 세금 체계를 현대화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한편 청대에는 인구 증가에 따라 변경 지역으로의 이동이 활발해졌습니다. 인구 이동으로 변경 지역의 개발이 촉진되었지만 토착민과 이주민 간의 갈등은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하였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동남 연안 지방에서는 생활 공간과 경제적 기회의 부족을 경험한 일부 주민들이 동남아시아로 이주하여 화교 사회를 형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송대부터 곡창지대로 알려져 있던 창장강 하류 지역은 명청대에 들어서면서 면직업과 견직업 등의 수공업이 발달하고 도자기 생산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공업이 발달한 하류 지역에서는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났고 해결책으로 창장강 중상류 지역에서 식량을 구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창장강 중상류 지역이 새로운 곡창지대로 개발되었고 하류 지역은 상공업 중심지로 중상류 지역은 농업 중심지로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목화, 차, 사탕수수와 같은 상품 작물이 재배되며 장거리 국내 교역이 활성화되었고 대운하와 창장강은 중요한 운송 경로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명청시대, 중국에서는 상공업과 농업의 중심지가 분화되고 각지에서 상품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수저우나 양저우 같은 대도시와 시진이라 불리는 소규모 상공업 도시들이 출현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산시상인, 후이저우 상인과 같은 대상인 집단이 등장하여 소금 전매와 같은 국가 후원의 경제 활동을 통해 큰 부를 축적하고 전국적인 상품 유통의 핵심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각지의 동향 조직인 회관, 동업조합인 공소 등을 세워 자신들의 경제 활동과 이익을 보호하였습니다. 회관이란 동향 출신이 모여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한 상업활동시설로 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향인의 연결망이 형성되어 상인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습니다. 명청시대의 정부는 해금 정책을 통해 사적인 해외여행, 해상무역, 어업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조선과의 조공무역, 일본과의 감합무역 등 제한된 무역 형태만을 허용하였습니다. 하지만 두 왕조 모두 중후기에는 해금 정책이 점점 완화되어 사무역이 많이 늘어났고 특히 16세기 신항로 개척 이후 이슬람 상인과 더불어 유럽 상인들도 중국과의 무역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중국 동남부 연안, 일본, 동남아시아 간의 교역이 활발해졌습니다. 국제무역 확대에 따라 중국에서는 비단, 면직물, 차, 도자기 등의 상품이 수출되었고 이에 대한 대금으로 아메리카와 일본산 은이 대량 유입되면서 명청시대에는 은이 화폐로 사용되었습니다. 은을 기반으로 한 경제는 농촌에까지 깊이 침투하여 은으로 세금을 내는 방식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명 말기에는 일조 편법을 도입하여 여러 항목의 세금을 토지세와 인두세로 통합하여 은으로 납부하도록 하였고 청대에 들어서는 인두세를 토지세에 합산하여 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인 지정은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명대에는 왕수인이 주류를 이루던 관학인 성리학을 비판하며 자신의 철학인 양명학을 제창하였습니다. 양명학은 경전의 해석보다 개인의 깨달음과 실천을 중시한 철학으로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라는 심증리설과 지식은 행위를 통해 성립한다는 지행합의를 내세우며 이론과 실천의 통합을 강조하였습니다. 양명학은 인간 본질의 평등을 주장하여 당시 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명 말에는 양명학이 크게 유행하면서 서양 문물의 도입과 함께 식물학, 농학, 지리학 등 여러 학문이 발전하였고 본초 강목, 농정전서, 천공계물과 같은 실용적 지식을 담은 서적이 편찬되었습니다. 천공계물은 명 말에 송응성이 편찬한 과학기술 서적으로 중국의 전통산업기술을 그림과 함께 상세히 기술하였습니다. 청초에는 황종희 등이 전제군주제를 비판하고 고연무 등이 실용적인 경제학풍을 주창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민족인 만주족의 지배하에 현실 정치로부터 거리를 두는 경향이 강해졌고 이는 문헌에 근거한 실증적 연구를 추구하는 고증학의 발달로 이어졌습니다. 고증학의 발전은 고금 도서 집성, 강희자전과 사고전서 등과 같은 대규모 서적 편찬 사업을 통해 더욱 촉진되었습니다. 특히 사고전서는 건륭제 시기에 진행된 대규모 편찬 사업의 결과물로 약 8만 권에 달하는 방대한 총서로서 경, 사, 자, 집의 4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편찬되었습니다. 사고전서는 학문진흥을 목적으로 편찬되었지만 동시에 청왕조를 비방하는 내용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주된 목적 중 하나였습니다. 19세기로 넘어가자 시대의 변화와 함께 현실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개혁을 지향하는 공양학이 다시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명청대에는 상공업의 발전과 도시의 번영으로 서민 계층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면서 대중문화, 특히 연극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연극은 도시 주민은 물론 농촌 지역까지 널리 보급되었고 청대에 이르러서는 베이징을 중심으로 경극이 크게 각광받기 시작하였습니다. 경극은 노래와 춤, 연기가 결합된 중국 전통 연극의 한 형태로 극중 여성 역할은 아름다운 외모의 남자가 맡았습니다. 명청대에는 서적의 출판이 크게 증가하면서 과거 수험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학작품이 출판되었습니다. 명대에는 수호전, 서유기, 삼국지연이, 금병매, 청대에는 홍로몽처럼 서민이 즐기는 문학작품이 보급되며 서민문화의 일부로 자리잡았습니다. 명말 중국에 들어온 예수의 선교사들은 단순히 종교적 선교 활동을 넘어서 서양의 과학기술을 전파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천문, 역법, 지리학과 더불어 군사기술, 특히 총과 대포 제작 기술을 중국에 소개하였습니다. 이들이 제작에 참여한 홍위포는 이 시기 동아시아 전쟁 및 무기 체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마테오 리치는 베이징에 진출한 최초의 예수회 선교사로 그의 활동은 중국 및 동아시아 세계관 확장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는 천주시리, 기하 원본을 저술하고 고려만국 전도를 제작하여 서양 지식과 세계관을 중국에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그가 제작한 고려만국 전도는 서양에서 간행된 세계 지도와는 달리 중국을 지도의 중심에 배치함으로써 중화 중심의 세계관을 반영하였고, 이는 한국과 일본에도 전해져 동아시아 국가의 세계관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농정 전설을 지은 명예학자 서광계는 크리스토교로 개종한 후 마테오 리치와 협력하여 유클리드의 기하 원본을 번역하는 등 서양 수학을 중국에 소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독일 선교사 아담 샬은 청초에 역법을 개정하고 황실천문대에서 천문학 연구와 천문기기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 회화에서는 서양의 원근법과 음영법이 중국에 소개되면서 새로운 시각적 표현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이처럼 명청시대를 거치며 서양의 종교, 과학, 예술이 중국에 전파됨으로써 동서문화교류는 더욱 활발해졌고, 이는 중국 사회와 문화 전반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선교사들 사이에서 조상제사와 같은 중국 전통을 인정하는 문제로 전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부 선교사들은 이러한 풍습이 우상 숭배와는 다르다고 보며 중국의 문화적 관습을 수용할 것을 주장했으나, 교황청과 다른 선교사들은 이러한 전통적 의례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논쟁이 교황청의 결정으로 이어지면서 교황 클레멘트 11세는 조상 숭배 행위를 금지하는 교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고의 신인 데우스는 중국말로 적절한 번역어가 없으므로 이 진정한 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천주라는 용어를 허용해야 한다. 제사는 미신이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크리스트교도는 참석해서는 안 된다. 또한 크리스트교도는 가정의 위패 앞에서건 산소 앞에서건 장례식에서건 고인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제사상을 차리거나 절을 해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이 1715년에 발표된 교황 클레멘스 11세의 교령을 통해 중국인의 전통 제사에 대한 크리스트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은 여러 선교회 사이의 주도권 다툼으로 번졌고 결국 교황과 황제 간의 갈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방의 각 성에 있는 선교사 중에서 역법과 특별한 기능에 능통한 자는 베이징으로 올려보내 쓰고 나머지는 모두 마카오로 보내소서, 천주당은 모두 공소로 바꾸고 크리스트교에 입신한 자는 해당 지방관이 엄히 금지하며 전처럼 모여서 성서를 읽거나 하면 중죄로 다스리소서 라는 요청에 옹정제는 흔쾌히 비답을 내려 주청한 대로 하라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1723년에 발표한 옹정제의 금교령을 통해 교황과 황제 사이의 갈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후 청나라 황제는 기독교가 중국의 전통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궁정에서 봉사하는 일부 선교사를 제외한 대다수의 서양 선교사들을 추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청나라와 서양 간의 문화 교류는 오랜 기간 중지되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이후 청은 급격한 인구 증가와 함께 토지 부족 현상으로 많은 농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관리들의 부패가 심화되어 정부의 효율성과 권위가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서양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과 백년교도의 난을 포함한 농민 반란이 증가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겹치면서 점차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청은 광저우에서 외국과의 무역을 통제하고자 특허 상인 제도인 공행을 운영하였습니다. 당시 영국은 중국에서 차, 도자기, 비단과 같은 상품을 대량으로 수입하며 막대한 양의 은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영국은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차례 중국에 사절을 파견하여 자유무역을 요청하였지만 청은 이를 계속해서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영국은 식민지 인도에서 생산한 아편을 중국에 밀수출하는 삼각무역으로 무역 적자에 대응하였습니다. 청은 아편 밀수와 그로 인한 아편 중독 문제로 인해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아편의 유입은 중독자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대량의 은이 해외로 유출되어 국가 재정에도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이에 청 정부는 임칙서를 광저우에 파견하여 유통되는 아편을 몰수 및 폐기하였으며 영국 상인의 무역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840년 영국은 청과의 무역 확대를 목적으로 아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에서 패한 청은 1842년 영국과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인 난징 조약을 체결하여 공행제도를 폐지하고 홍콩섬 할약 및 배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상하이, 닝보, 푸저우, 샤먼, 광저우 등 5개 항구 개방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843년 청은 치외법권과 최혜국 대우를 인정하는 추가 조약을 맺었고 미국, 프랑스 등과도 비슷한 내용의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점점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습니다. 치외법권이란 외국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모국 법률에 따라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하고, 최혜국 대우는 통상이나 항해 조약의 체결 시에 한 국가가 다른 국가에 주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조약을 맺은 상대국에게도 동등하게 부여하는 것을 뜻합니다. 영국 국민은 광저우, 샤먼, 푸저우, 닝보, 상하이 등 5개 항구에 거주할 수 있으며 방해를 받지 않고 무역에 종사할 수 있다. 영국 여왕에게 홍콩을 넘겨주어 영국 여왕이 정하는 법률로서 통치한다. 앞으로는 공행하고만 거래하는 관행을 폐지한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난징 조약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약 체결 후에도 청 정부가 무역 개선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자 영국은 이를 구실로 1856년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제2차 아편 전쟁의 발단은 에로호 사건으로 영국 국기를 달고 밀수를 하던 중국인 소유의 에로호에서 영국 승무원을 연행하고 영국 국기를 내린 사건이었습니다. 에로호 사건을 계기로 영국은 프랑스와 연합하여 청에 군사적 압력을 가하였고 텐진과 베이징을 차례로 점령하였습니다. 제2차 아편 전쟁의 결과 청은 1858년 10개 추가 항구의 개방, 기독교 포교의 인정, 외교 사절의 베이징 주재를 허용하는 텐진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비준 과정에서 청이 조약의 파기를 요구하자 영국과 프랑스는 1860년 기존의 텐진 조약을 강제로 재확인하고 베이징 조약을 체결하여 주룽반도의 일부를 영국에 할양하였습니다. 이때 베이징 조약을 중재한 러시아는 청으로부터 연해주를 획득하였습니다. 두 차례의 아편 전쟁은 중국의 반식민지화를 촉진하고 러시아의 극동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청은 제1차 아편 전쟁에서 영국에 패배하여 국제적인 위신이 크게 하락하였습니다. 이후 서양 제품의 수입과 물가 상승이 이어졌고 아편 전쟁의 배상금이 농민들에게 강제 징수되면서 농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농민들의 불만을 증폭시키며 수많은 반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홍수전은 크리스트교 신앙을 기반으로 상제회를 조직하고 유교 이념과 만주족의 지배에 대항하여 1851년 태평천국 건설을 선언하였습니다.
태평천국 운동은 만주족을 몰아내고 한족의 국가를 세우자라는 뜻의 멸만흥안을 주장하며 중국의 재통합과 변혁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태평천국군은 광시성에서 출발하여 난징을 수도로 정하고 강남 지역을 근거지로 삼아 막대한 세력을 형성하였습니다. 태평천국은 천조전무 제도를 통해 토지를 골고루 분배하여 모든 백성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남녀 평등을 실현하며 신분제도를 철폐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변발, 전족과 같은 악습 폐지를 주장하여 농민층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토지를 분배할 때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하되 남녀 차별 없이 각 집의 가족 수에 따라 나눈다. 토지는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경작하게 한다. 밭이 있으면 함께 경작하고 음식이 있으면 함께 먹고 옷이 있으면 함께 입고 돈이 있으면 함께 쓰고 장소에 따른 불균형이 있거나 배고프고 추운 생활을 하는 자가 없도록 한다. 이와 같이 천조전무 제도를 통해 태평천국의 토지 정책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난징을 중심으로 중국 동남부에서 세력을 형성한 태평천국은 초기에는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홍장과 증국번을 중심으로 한족 관료와 신사층이 조직한 임시 군사 조직인 향용과 제2차 아편전쟁 후 서양 군대와 협력한 청정부의 공격으로 1864년 태평천국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아편전쟁과 태평천국 운동을 겪은 후 청은 서양의 과학기술이 지닌 우수성을 인식하고 근대화와 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제2차 아편전쟁 후 변화의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고 이를 계기로 청정부는 외국과의 교류와 협상을 담당하는 중앙정부기관인 총리아문을 개설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여 군사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산업 기반을 현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양무운동이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태평천국 진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홍장, 증국번 등 한족 출신 고위 지방관이 주도하였습니다. 양무운동 초기에는 군수공업 발전과 서양식 군대 및 해군 창설에 집중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기선회사, 방직공장 등 민영기업의 운영을 통한 경제 발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교육 부문에서도 변화를 꾀하여 신식학교를 설립하고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양무운동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지원과 계획 없이 지방 관료가 정책을 제각기 추진하였고 이에 일관성과 효율성이 결여되어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기업 경영과 운영은 대부분 관료가 주도하였고 개혁이 필요한 내부 문제를 외면하였으며 중국의 전통적 가치를 바탕으로 삼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중체 서용론이 한계로 작용하여 근본적인 사회 및 경제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약점은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시대를 같이하여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오로지 서양의 몇몇 국가들만 독자적으로 부강한 것은 서로 비슷하고 실행하기도 쉬운 장점이 크게 두드러진 결과가 아니겠는가. 만약 중국의 윤상명교를 근본으로 삼고 외국이 부강해진 기술을 가지고 이를 보강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와 같이 풍계분의 교빈 여항의를 통해 중체 서용론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자질구레한 기회를 추구하고 서양 오랑캐를 스승으로 삼는다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열심히 배운다고 한들 겨우 술수를 배운 사람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이를테면 천문이나 산학을 배워야 한다면 널리 구해 반드시 정통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을 터인데 굳이 오랑캐를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이와 같이 대학사 웨인이 올린 상주문을 통해 양무운동 반대 세력의 입장을 알 수 있습니다. 청나라가 청일전쟁에서 패배하여 타이완을 일본에 할양하고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자 중국 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또한 중국을 둘러싼 열강들의 이권 쟁탈이 심화되면서 중국인들의 위기의식이 증폭되었습니다. 이에 단순히 서양 기술만을 모방하였던 양무운동의 한계에서 벗어나 중국을 강력한 국민국가로 변모시키기 위한 정치, 사회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변법자강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변법자강 운동은 진보적인 공양학자 캉유웨이와
정치제도 개혁을 주장한 량치차오 등 개혁 지향적 지식인들이 주도하였으며 광서제의 지지를 받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뜬 근대화 개혁을 시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서양의 병사와 말의 강건함, 함선과 대포의 예리함, 기계의 신기함만을 보면서 그들이 세계를 쟁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가장 근본은 그들이 정치를 운영하는 데 있다. 의회를 설립해서 백성의 뜻을 하나로 뭉쳐 민기를 강하게 만들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정관잉의 성세위원을 통해 변법자강 운동의 사상적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캉유웨이와 량치차오 등의 지식인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참고하여 서양의 의회 제도와 입헌군주제 도입을 목표로 중국 정치 체제를 개혁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들은 과거 제도를 개혁하여 새로운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서양식 교육의 보급, 법률 및 행정의 개혁, 상공업 육성, 신식군대 양성 등 행정, 교육, 법률, 경제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근대화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1898년 무술개혁을 통해 구체화되어 실행되었지만 이들의 노력은 서태후와 위안스카이 등 보수파의 강력한 반대와 탄압에 직면하였습니다. 결국 광서제가 유폐되는 무술정변이 일어나며 개혁은 100일 만에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개혁운동의 실패, 기독교의 확산, 그리고 서구 열강의 침략과 이권 침탈이 심화됨에 따라 중국 내 반외세 감정은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산둥성 농민들을 중심으로 백년교 계통의 비밀 결사인 의화단이 조직되어 의화단 운동이 전개되었습니다. 이는 서구 문화와 기독교에 반대하며 중국의 전통 문화와 독립을 수호하고자 한 운동이었습니다. 의화단은 의화권이라 불리는 무술을 연마하며 청을 도와 서양 세력을 멸하자는 부청 멸량의 구호 아래 대규모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교회, 철도, 전신 등을 파괴하고 청 정부의 지원을 받아 베이징의 외국 공관을 포위하여 습격하였습니다. 신이 의화단을 돕는 까닭은 도깨비 같은 놈들이 중국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그놈들은 그리스도교를 선전하면서 하늘을 모독하고 부처를 경배하지 않으며 조상을 돌보지 않는다. 철도를 부수고 전선을 끊고 커다란 기선을 파괴하자. 프랑스는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고 영국과 러시아는 조용해질 것이다. 도깨비 같은 놈들을 모두 죽여 청의 평화를 축하하자. 이와 같이 의화단 선전물의 일부를 통해 의화단 활동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청정부는 의화단을 이용해 서구 열강에 대항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곧 국제적인 위기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영국, 독일, 일본 등 8개국은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연합군을 결성하여 중국에 개입하고 의화단을 진압하였습니다. 그 결과 청은 1901년 신축조약을 맺어 열강에 막대한 배상금을 지급하고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해야 했습니다. 이는 청나라의 주권과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으며 중국 내 반식민화 정서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청정부는 서양 강대국들과 맺은 여러 신축조약으로 인해 중국이 처한 국제적 위기에 대응하며 본격적인 근대화를 추구하는 신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과거제를 폐지하고 신식 교육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신식 군대를 편성하고 상공업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나아가 입헌제 국가를 지향하며 흠정 헌법 대강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의화단 운동의 실패 이후 청왕조를 타도하려는 혁명운동이 국내외에서 점차 확산되었습니다. 순원은 청왕조 타도와 공화정부 수립을 목표로 혁명운동을 주도하였고 1905년 일본 도쿄에서 해외 유학생과 신식교육을 받은 청년들과 함께 중국 동맹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순원은 민족주의, 민권주의, 민생주의를 중심으로 한 삼민주의를 지도 이념으로 삼아 전국 각지에서 무장봉기를 조직하는 등 혁명의 중심 세력으로 활동하였습니다. 나는 유럽과 미국의 발전이 3대 주의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민족, 민권, 민생이다.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구미가 독립하였다. 그러나 얼마 뒤에 그 나라들도 제국이 되어 전제 정치를 행하자 민권주의가 일어났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걸쳐 전제 군주제가 무너지고 입헌 국가가 세워졌다. 세계는 문명화하여 지식은 더욱 진보하고 물질이 점점 풍부해져 최근 100년간은 지난 1000년보다 더 발달하였다. 이제는 경제 문제가 정치 문제에 이어 일어나 민생주의가 유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순원이 민보 발간사에서 밝힌 삼민주의는 신의 혁명과 중화민국 건국의 기본 이념이 되었습니다. 순원의 삼민주의에서 민족주의는 만주족이 지배하던 청왕조를 타도하고 한족의 주권을 회복하는 것이고, 민권주의는 모든 국민이 정치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이며, 민생주의는 국민의 생활과 경제적 안정을 보장하고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입헌제 준비의 지연으로 인해 국회 개회를 요구하는 청원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자 청정부는 심각한 정치적 압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개혁 추진 비용과 신축 조약에 따른 배상금 지불로 인해 재정난에 빠지자 청정부는 민간 철도를 국유화하고 이를 담보로 외국 차관을 도입하려 하였습니다. 이에 반발하여 1911년 우창의 신군이 반청봉기를 일으키며 신의 혁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혁명에 동조한 각 성이 청왕조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면서 혁명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듬해인 1912년에는 혁명 세력이 난징을 점령하고 순원을 임시 대총통으로 추대하여 중국 최초의 공화제 국가인 중화민국을 세웠습니다. 청정부는 혁명 진압을 위해 위안스카이를 등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위안스카이는 혁명군과의 협상을 통해 청황제의 퇴위를 조건으로 총통직을 위임받았고 이후 중화민국의 대총통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위안스카이는 재임 기간 중 황제 체제를 부활시키려 했지만 지병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중국은 형식적인 공화 체제만을 유지하였고 중앙정부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각 지역에서 군벌이 세력을 확장해 중국 전역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의 혁명 이후 위안스카이의 대총통 취임과 황제제도 부활 시도는 중화민국의 초기 정치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며 국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의 사망 후 이 혼란은 지역 군벌들이 권력을 장악하면서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혼란 가운데 천두시와 루신 등 중국의 지식인들은 잡지 신청년을 창간하여 유교적 전통에 대한 비판적 논의를 전개하고 민주주의와 서양 과학의 도입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의 활동은 신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주체적 인간상을 추구하며 학생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직면한 문제에 대해 보다 비판적이고 독립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였습니다. 한편 제1차 세계대전 중 일본은 독일 세력권에 있던 산둥반도의 칭다오를 점령하고 자국의 권익 확대를 위해 위안스카이 정부에 21개조를 제출하였습니다. 전쟁 후 열린 파리 강화 회의에서 중국은 산둥반도의 반환, 21개조의 취소, 일본에 의해 점령된 이권의 반환을 요구하였지만 국제회의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고 일본으로의 이권 양도가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분노한 베이징의 대학생 3천여 명은 1919년 5월 4일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오사운동에서 학생들은 21개조의 철폐와 일본 제국주의 반대, 그리고 국내 군벌의 타도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시위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상인과 노동자를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거국적인 항일 구국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지금 일본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칭다오를 삼키고 산둥의 모든 권리를 관리하는 데 성공하려 한다. 이는 곧 중국 영토가 파괴되는 것이며 바로 중국이 망하는 것을 뜻한다. 생각건대 전국의 각계가 일제히 일어나 국민대회를 열고 밖으로는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우고 안으로는 국적을 제거하는 것이 오로지 이번 일에 달려있다. 중국의 영토는 정복될지언정 할양될 수 없다. 중국 국민은 죽을지언정 굴복할 수 없다. 동포여, 일어나라. 이와 같이 전체 학생 태냔먼 선언을 통해 오사운동의 정신을 알 수 있습니다. 1924년 순원이 이끄는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제1차 국공합작을 결성하여 분열된 중국을 통일하고 군벌 정권을 타도하는 국민혁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순원이 사망한 후
국민당의 중요 권력자로 부상한 장제스는 북벌을 성공적으로 지휘하여 군벌을 제압함으로써 국민혁명을 완수하고 1928년 중국 국민당 주도의 새로운 중앙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통일 과정에서 장제스가 중국 공산당을 배척하고 상하이에서 공산당원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을 감행함으로써 제1차 국공합작은 결렬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의 지배와 지속적인 토벌에 저항하며 토지혁명을 통해 농촌 지역의 근거지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초기에는 성과를 거두었지만 지속적인 국민당의 토벌로 인해 점차 궁지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압박 속에서 1934년 중국 공산당의 홍군은 국민당의 포위망을 뚫고 대장정을 시작하였습니다. 대장정은 1934년부터 1936년까지 약 2년간 지속되었으며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군의 공격을 피해 장시성 루이진에서 출발해 산시성 북부까지 약 2만 5천 리를 이동하였습니다. 대장정을 통해 마오쩌둥은 중국 공산당 내에서 지도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하며 예난을 근거지로 활동하였습니다. 한편 1931년에 일본은 만주사변을 통해 괴뢰국가 만주국을 설립하며 중국 대륙 침략을 본격화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1937년 중일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의 침략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이 무렵 중국에서는 국민당 정부의 공산당 토벌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어 내전 정지, 일치 항일의 요구가 강력히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1936년 12월 만주 지역의 군벌 장쉐량이 공산군 토벌을 격려하러 온 장제스를 감금하고 내전 정지와 항일 투쟁을 호소한 시안 사건을 계기로 제2차 국공합작이 성사되었습니다. 제2차 국공합작으로 중국 국민당과 중국 공산당은 다시 힘을 합쳐 본격적인 항일 전쟁을 시작하였습니다. 항일 전쟁 기간 동안 중국 공산당은 농민을 적극 동원하여 지지 기반을 확대하였고 이로 인해 종전 후 국민당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료 후 벌어진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이 이끄는 중국 공산당은 국민당을 상대로 승리하였고 1949년 중국 공산당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을 선언하였습니다. 패배한 국민당과 그 지도자 장제스는 타이완으로 이동하여 민주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국공내전에서 승리한 공산당은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우고 국가의 경제, 사회 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여러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개혁에는 토지개혁, 은행 및 주요 산업의 국유화, 그리고 경제개발 계획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1950년대 말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을 선언하며 농촌 지역에서 대규모 집단 농장 조직인 인민공사를 설립하여 대대적인 경제 발전을 도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약진 운동은 무리한 계획과 실행 방법, 인민의 노동의욕 저하, 그리고 잇따른 자연재해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마오쩌둥은 공산주의 혁명을 완수한다는 명분 아래 문화 대혁명을 추진하였습니다. 마오쩌둥은 중국 사회 내 자본주의적 경향과 기존 지배층에 맞서기 위해 홍위병을 조직하였습니다. 이 조직은 실용적 경제개혁을 추진하던 덩샤오핑과 류사오치 같은 인물들을 몰아내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문화대혁명 기간 동안 중국에서는 전통문화가 대대적으로 파괴되었고 예술인, 지식인, 교육자들이 박해와 억압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가 전반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문화대혁명은 사상, 문화 분야에서 시작되었지만 곧바로 권력 탈취 단계로 넘어가 버렸으며 문화, 교육, 과학의 발전에 대해서는 비판, 파괴만 행하였을 뿐이다. 그 결과 학교가 폐쇄되고 학생은 학업을 중단하여 문맹이 증가하고 문예의 근거지가 황폐화하였다. 또한 과학연구기구가 대량으로 폐쇄되고 지식인이 타격을 입었다. 결국 문화 대혁명은 지도자가 잘못 발동하고 반혁명 집단에 이용당해 당과 국가와 각 민족 인민에게 엄중한 재난을 가져다준 내란이었다. 이와 같이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대한 결의의 내용을 통해 문화 대혁명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1976년 마오쩌둥의 사망 후 정권을 잡은 덩샤오핑은
문화 대혁명의 오류를 인정하면서 실사구시를 표방한 적극적인 개혁, 개방 정책을 추진하였고 흥묘백묘론을 주장하였습니다. 흥묘백묘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라는 의미로 덩샤오핑은 중국 인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면 어떤 것이든 채택하겠다는 유연한 접근 방식을 보였습니다. 이 정책은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자가 되어라 라는 뜻의 선보론과 함께 1980년대 중국의 경제 개발을 촉진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 덕분에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으며 이로 인해 자본주의적 시장경제 요소를 도입하면서도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독특한 체제인 중국식 사회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또한 덩샤오핑의 대외 개방 정책은 외국 자본의 유입을 촉진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동부 연안의 여러 도시에 경제 특구가 설치되어 화교와 외국 기업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중국 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하였지만 관료의 부정부패와 같은 사회적 부작용도 여전히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1989년 학생과 지식인들은 천안문에서 부정부패의 근절과 정치적 자유 확대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중국 정부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하면서天安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중국은 개혁과 개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경제 발전을 가속화하였고 이로 인해 국력과 국제적 위상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중국은 1997년 영국으로부터 홍콩을 그리고 1999년에는 포르투갈로부터 마카오를 반환받았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더욱 다양한 나라의 역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